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교황청이 동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립보건연구소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첨단 화학기술이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라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동의 한 나라에서 쓰이던 이 낡은 종이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난 30년간 고대 식물의 유전자를 연구해 온 스웨덴의 한 식물학자가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의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르스 스벤손입니다. 지난 30년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연구실에서 식물학자로 있었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류의 미래는 오직 실험실에서 탄생한 완벽한 합성물에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류의 미래는 오직 실험실에서 탄생한 완벽한 합성물에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전공은 고식물학, 즉 사라진 고대 식물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그 비밀을 밝혀내는 학문이었지만 제 연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이 가진 불완전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혐오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고 썩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식물 섬유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합성 섬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매달려왔습니다. 산성도 0, 박테리아 저항성 100%, 그리고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성. 그것이 제가 추구하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매체인 종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종이란 본질적으로 죽은 식물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셀룰로스 섬유의 유한한 결합. 시간이 흐르면 산성화되어 부서지고 습기를 만나면 곰팡이가 피어나는 태생부터 불완전한 물질. 따라서 인류의 위대한 기록과 예술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이 불완전한 자연물인 종이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 가두거나 혹은 그것을 대체할 완벽한 합성 폴리머를 개발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저의 신념이 가장 극명하게 발현되는 곳이 바로 제가 자문역으로 몸담고 있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복원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가장 성스러운 재단이자 제 신념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수백만 유로짜리 항온항습 시스템이 1년 365일 내내 온도를 섭씨 20도, 습도를 55%로 완벽하게 유지했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해액 가스는 수십 개의 필터를 통해 나노 단위까지 걸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인류 최고의 보물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물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제게 있어 정복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제이자 제 과학적 신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모나리자의 상태를 매일같이 분석하며 그 미세한 변화를 막기 위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그림의 표면을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측정하고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로 물감층 아래 숨겨진 균열을 찾아냈으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그림에서 방출되는 아주 미세한 유기 화합물까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예술품이 아닌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화학물질의 집합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원가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모나리자가 보관된 특수 유리관 내부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림의 기반이 되는 포플러 나무 목판의 뒤틀림 수치가 지난 몇 달간 아주 미미하게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모나리자는 캔버스 천이 아닌 얇은 나무판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나무판이 뒤틀린다는 것은 그 위에 칠해진 수백 년 된 물감층이 함께 뒤틀리고 결국에는 거미줄처럼 갈라져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팀을 소집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프랑스 최고의 화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목재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통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항온항습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과 공기의 흐름이 수백 년 된 연약한 나무판에 꾸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 투여한 약이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사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뒤틀림을 막기 위해 그림의 뒷면에 덧대어져 있던 보강용 배접지, 즉 20세기 초에 당시의 최신 기술로 만들어 붙였던 그 종이가 이제는 수명을 다해 산성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성화된 종이는 유연성을 잃고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바삭해져 뒤틀리는 나무판의 힘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찢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낡은 배접지를 제거하고 뒤틀리는 목판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새로운 배접지를 붙이는 것.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배접지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700년 된 나무판에 단 하나의 미세한 충격이라도 가해진다면 모나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종이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현대의 종이는 길어야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산성화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합성 폴리머 시트는 너무 뻣뻣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나무판의 미세한 수축과 팽창을 방해하여 오히려 더 큰 뒤틀림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명예, 프랑스의 자존심,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매일같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화학자들은 더 안정적인 합성 접착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물리학자들은 진동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의 모든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연구 보존지, 비산성 접착제, 고문서 복원 기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입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인류의 과학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을 아직 발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무력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과 과학이 이 얇은 나무판 하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제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는 제 눈앞에 명백한 현실이 되어 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력, 저의 명성,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신념까지도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수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연구소로 파견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젊은 동양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팀의 막내였고 회의 시간 대부분을 구석에서 조용히 메모만 할 뿐 자신의 의견을 거의 내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동양의 젊은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침묵에 빠져있던 그 회의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떨리는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한국의 전통종이인 한지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지. 그 단어가 회의실의 공기 중에 낯설게 떠다녔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지? 그게 무엇이지? 그녀는 제 질문에 용기를 얻었는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한국의 종이입니다. 일반적인 종이와는 달리 섬유질이 매우 길고 닥풀이라는 천연 접착 성분으로 인해 섬유들이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어 종이의 수명이 1000년 이상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와 함께 사용될 때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수백 년 된 고문서나 그림을 복원할 때 언제나 이한지를 사용합니다.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제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좁혀졌습니다. 1000년을 가는 종이?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종이?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동양의 신비주의가 만들어낸 과장된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화학식과 물리 법칙만이 존재했습니다. 셀룰로스 섬유가 어떻게 1000년을 버틴단 말인가? 접착제 없이 어떻게 섬유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제 과학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 지금 장난하는 건가?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표회가 아닐세. 우리는 지금 인류 최고의 유산, 모나리자의 생사를 논의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낡은 종이 쪼가리로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는 건가? 당나무 껍질? 천연 접착제? 그런 원시적인 재료들이 어떻게 우리의 최첨단 폴리머 합성물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네의 그 한지라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엄격한 안정성 테스트를 단 하나라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지금 감상적인 민속학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닐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냉철한 데이터와 해결책이야. 저는 일부러 종이 쪼가리나 원시적인 재료와 같은 모욕적인 단어들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를 힘없는 막내 연구원에게 비겁하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모진 말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두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동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제 권위에 도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깟 종이 하나 때문에 제 완벽했던 회의 분위기를 망쳐버린 그 동양인 연구원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의 방식대로, 즉 현대과학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나무판의 뒤틀림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가 그림의 표면에서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아주 미세한 균열, 즉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저를 비롯한 수석 연구원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된, 즉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합성수지 접착제를 이용하여 낡은 배접지를 그림에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얇은 탄소 섬유판을 덧대어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뒤틀림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무판의 미세한 숨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 역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수진 연구원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두꺼운 책 한 권과 여러 장의 종이 샘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회의 테이블로 걸어와 제 앞에 그 책과 종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건관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식이 짧고 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저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의 증언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행동에 회의실의 모두가 놀랐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인류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가 내민 낡은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바로 그 단어,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수진 연구원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것은 단순한 책과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함으로 가득 찬 세계에 던져진 아주 낯설고도 강력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그 낡은 책의 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책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종이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 책 자체가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하나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동양의 문자와 함께 아주 오래된 종이의 단면을 촬영한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라고 불립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1200년. 그 숫자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종이 문서도 기껏해야 7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보다 500년이나 더 긴 세월을, 그것도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견뎌낼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제가 아는 화학의 법칙, 재료학의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종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한지의 수명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지는 일반적인 나무 펄프가 아닌 당나무의 인피섬유로 만들어집니다. 당나무 섬유는 다른 어떤 식물 섬유보다도 월등히 길고 질기며 그 자체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놓인 종이 샘플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 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종이에는 접힌 자국만 남을 뿐 전혀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급 중성지를 똑같이 접었다 펴자 몇 번 만에 힘없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지는 당나무를 삶고 잿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만 번을 두드려 섬유를 분리한 뒤
마지막으로 닥풀이라는 식물성 점액을 섞어 만듭니다. 이 닥풀이 마르면서 길고 짧은 당나무 섬유들을 화학 접착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서로 단단하게 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지는 종이 내부에 무수한 공기층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숨을 쉬며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 시간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이성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과학적 신념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설령 그 종이가 1000년을 간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모나리자에 붙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합성 접착제도 이 낡은 나무판과 그 원시적인 종이를 완벽하게 결합시키지는 못할 걸세. 결국 접착제의 수명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 나갈 뿐이야.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남은 종이 샘플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표면이 아주 얇고 매끄러웠으며 반투명하게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한지입니다. 초지라고 불리는 접착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종이입니다. 이것을 붙일 때는 그 어떤 화학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맑은 물만 사용합니다. 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로 어떻게 종이를 붙인단 말인가? 그녀는 제 의문을 눈치챘는지 작은 물그릇과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붓에 물을 적셔 낡은 나무판 조각 위에 초지를 올려놓고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얇은 종이는 물을 만나자마자 투명하게 변하며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나무판의 표면에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 물기가 마르자 종이는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면서도 나무판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지 섬유는 물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다른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면서 다시 강력하게 수축하여 그 어떤 접착제보다도 더 강하고 자연스럽게 표면과 하나가 됩니다. 이 방식은 수백 년 후에도 다시 물을 이용해 안전하게 떼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물에 단 하나의 손상도 주지 않고요. 그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굴욕적인 임무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여행의 목적은 이제 박수진 연구원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 가닥 의심과 저항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전히 과장된 신화일 것이라고 분명, 현대과학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함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옷가지 대신 휴대용 전자, 현미경과 종이의 산성도와 인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감상적인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 혹은 허구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만함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날아오를 때 저는 제가 지금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 실패를 변명할 마지막 구실을 찾으러 가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 연구원이 연결해 준 곳은 전라북도 전주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한지 공방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에서 내려 다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제지 공장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기와집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공방의 마당에는 당나무 껍질을 벗겨낸 하얀 속살들이 햇볕에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을 한지와 함께 살아온 한 노인, 박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신분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조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과 나누는 긴 대화 혹은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가마솥에 당나무 껍질을 넣고 잿물을 부어 몇 시간이고 푹 삶았습니다. 잿물이란 콩대나 메밀대를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식이라니. 현대 화학의 정수인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면 단 몇 분 만에 끝날 일을 왜 저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일까? 저는 제 노트에 알칼리 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잘 삶아진 당나무 껍질을 흐르는 냇물에 가져가 몇 날 며칠이고 담가 두었습니다. 자연적인 표백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햇볕이 잘 드는 돌 위에 널어 말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어떤 화학약품도 심지어 깨끗한 수돗물조차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연의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만이 그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제 장비를 꺼내 냇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햇빛의 자외선량을 측정하며 이 모든 과정의 비과학성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저는 점차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잿물의 알칼리 성분은 놀라울 정도로 중성에 가까워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순물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냇물에 담가두는 과정은 물속의 미생물들이 섬유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연화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그 어떤 인공적인 표백제보다도 부드럽고 완벽하게 섬유를 하얗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평생을 부정해온 바로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성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다음 단계인 도침이라는 과정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박장인은 잘 마른 당나무 섬유를 커다란 나무방망이, 즉 디딜방아 아래에 놓고 수만 번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섬유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 섬유가 끊어지고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용 전자현미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들기기 전에 당나무 섬유와 수만 번을 두들긴 후의 섬유를 각각 채취하여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두들기기 전의 섬유는 단순히 길기만 한 형태였지만 수만 번의 충격을 거친 후의 섬유는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섬유 가닥들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부풀어 올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미세한 손들을 뻗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유들 사이사이에는 당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천연의 점액질, 즉 닥풀이 고르게 분포하며 섬유들을 서로 엮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유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놀랍도록 창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제지술이 강력한 화학약품과 기계의 힘으로 섬유를 억지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섬유가 가진 본래의 성질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그들 스스로가 더욱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박장인은 거대한 나무통 안에 물과 당나무 섬유, 그리고 황촉규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끈적한 점액을 함께 넣고 잘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물속에서 종이를 건져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물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양옆으로. 그는 물의 흐름과 자신의 손목 힘을 이용하여 물속의 섬유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사방으로 얽히고 설키며 고른 층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그물망 구조가 바로 이 순간
이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건져낸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뒤 무거운 돌로 몇 날 며칠을 눌러 물기를 빼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서서히 말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그 어떤 인공적인 열이나 기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인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완성된 한지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종이와도 달랐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가죽처럼 질겼고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강철과도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가져온 장비들을 꺼내 이 종이의 물성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산성도는 완벽한 중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인장 강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급 복원용지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내광성 테스트에서는 수백 년에 해당하는 강한 자외선을 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색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 종이가 왜 1000년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그 경이로운 수치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려 했던 꿈의 물질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이 이름 없는 장인들의 손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과학의 오만함이, 제 이성의 편협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썼던 그 보고서의 초안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노트를 꺼내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시간과 함께 숨쉬는 종이, 한지에 대한 경외의 기록. 제 탐사는 이제 비판을 위한 검증이 아닌 배움을 위한 기록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경이로운 데이터들은 제 과학적 신념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과도 같았습니다. 인장 강도, 내광성, 중성에 가까운 산성도. 그 모든 수치가 이 동양의 낡은 종이가 왜 1000년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욕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진리의 문 앞에 비로소 도착했다는 경이로운 희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비판하거나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대한 지혜를 겸허하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비판으로 가득 찼던 낡은 노트는 더 이상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깨끗한 새 노트를 꺼내 들고 새로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탐사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만한 유럽의 석학이 아닌 가르침을 구하는 겸손한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측정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 저는 이 종이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어떤 정밀한 기계나 화학 공식 없이 오직 당신의 손과 경험만으로 이토록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의 손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 절박한 질문에 박장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햇볕에 잘 마른 한지 한 장을 집어들어 빛에 비춰볼 뿐이었습니다. 종이를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 손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내 손은 그저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자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동의 한옥 대목수에게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만들기 위해 베어내는 당나무는 적어도 3년 이상 비바람과 뙤약볕을 견뎌낸 놈들이요. 그 나무의 껍질에는 그 나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기억이 새겨져 있지.
우리는 그 껍질을 벗겨내어 그 안에 담긴 억센 고집을 버리게 하고 가장 부드럽고 순수한 속살만을 남겨두는 거요. 잿물에 삶고 냇물에 헹구고 햇볕에 말리는 그 모든 과정은 나무가 가진 원래의 성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과정인 게지. 나무 스스로가 가장 좋은 종이가 될 준비를 하도록 우리는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복원과학은 손상된 유물에 외부의 물질을 주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재료가 가진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침 과정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만 번을 두드려 섬유를 깨우는 그 과정 말이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무작정 내리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요. 우리는 나무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이요. 섬유 하나하나가 잠에서 깨어나 서로 손을 잡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지. 너무 과하게 두드리면 섬유가 상하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서로 뭉치지 않아. 오직 수십 년간 나무와 함께 숨 쉬어온 장인의 손만이 그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는 법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과학은 모든 것을 숫자로 설명하려 하지.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믿지 않소. 우리는 관계를 믿지. 당나무 섬유와 닥풀의 관계, 종이와 물의 관계,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장인의 땀과 시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천년을 견디는 종이가 탄생하는 법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들이 함께 빚어내는 것이지. 관계.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물과 시간의 관계를 끊어내려 했고 재료와 자연의 관계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지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물리적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재료와 교감하며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현대과학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이 깃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비밀은 현미경 속의 분자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 늙은 장인의 손과 그의 철학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모든 첨단 장비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결과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이 위대한 과정 속에 담긴 그 어떤 진실도 설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박장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게 한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최고의 복원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위대한 지혜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았는지 이내 저를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굴욕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정밀한 피펫 대신 거친 나무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실험실이 아닌 흙과 땀 냄새가 가득한 마당이 제 새로운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잿물을 만들고 하루 종일 디딜방아에 서서 쿵, 쿵 소리를 내며 섬유를 두드렸습니다. 제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그리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루브르의 차가운 실험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전주의 작은 공방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그
어떤 학위 과정보다도 더 깊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박장인은 제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가 당나무 껍질을 벗길 때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나무가 살아온 세월과 비바람을 느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디딜방아에서 섬유를 두드릴 때 단순히 힘으로 내리치지 말고 나무의 섬유가 잠에서 깨어나 서로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 미세한 변화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와 함께 산에 올라 당나무에 맺힌 이슬을 털어내고 저녁에는 군부를 뗀 온돌방에 누워 그가 들려주는 예시하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차 제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오만한 습관을 버리고 제 온몸의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물속에서 종이를 건져내는 외발뜨기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의 제작 과정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박장인은 제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손에 들린 대나무 발은 물속에서 춤을 추며 보이지 않는 섬유들을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발을 잡고 물속에 넣었을 때 그것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섬유들은 제멋대로 뭉치거나 찢어졌고 건져낸 종이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복원 도구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대나무 발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박장인이 제 뒤에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에 힘을 너무 주고 있소. 종이를 만들려고 하니 물과 나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섬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길만 터주시오. 선생님은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산파가 되어야 하오. 산파. 그 단어가 제 머리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창조는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를 겸허하게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발의 무게를 잊고 제 팔을 움직이는 물의 흐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당나무 섬유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르고 아름다운 젖은 종이 한 장이 기적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찾아 헤맸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박수진 연구원에게 던졌던 그 오만한 질문, 어떻게 종이가 1000년을 갑니까? 에 대한 진정한 대답 말입니다. 박장인은 제게 한 번도 한지가 왜 1000년을 가는지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온몸으로, 제 영혼으로 그 답을 직접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한지가 1000년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나무가 견뎌낸 수백 년의 시간, 잿물과 냇물이 품고 있는 자연의 힘, 그리고 장인의 수십 년에 걸친 땀과 정성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시간과 자연과 인간의 위대한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지는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박장인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제가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성껏 말려준 한지 몇 장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나리자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박장인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제가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성껏 말려준 한지 몇 장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나리자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브르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동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제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제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제가 가져온 한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으며 현대과학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이름 없는 장인에게서 배운 기술을 넘어선 위대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적으로 규정하고 유물을 시간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유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쉬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 종이 시간과 함께 숨쉬는 법을 아는 이 위대한 생명체에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대했지만 제가 들려준 것은 한편의 철학적인 서사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물관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앙투안, 우리는 자네의 판단을 믿겠네. 모나리자의 운명을 자네와 이 종이에게 맡기겠네. 그 결정은 루브르 박물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학계는 우리의 결정을 미치광이 같은 짓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모나리자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히는 인류 복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도 긴장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우리는 외부의 모든 언론과 학계의 비난을 뒤로한 채 보건연구실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저와 저를 끝까지 믿어준 몇 명의 소수 정예 팀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 박수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 모나리자가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는 마치 우리의 이 무모한 도전을 지켜보며 그 결과를 궁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게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물 하나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중심의 보존 과학 역사 전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저는 인류의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자연과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모나리자의 뒷면에 위태롭게 붙어있던 산성화된 낡은 배접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날카로운 메스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종이를 긁어내고 녹여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700년 된 나무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진 연구원과 함께 한국에서 배워온 전통적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세한 수분 입자를 분사하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낡은 종이 위에 아주 얇은 물의 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종이를 붙들고 있던 백년 묵은 화학 접착제가 물 분자와 서서히 반응하며 그 힘을 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핀셋을 이용해 마치 아기의 피부에서 붕대를 떼어내듯 아주 조심스럽게 낡은 배접지를 한 겹 한 겹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종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모나리자의 맨살,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대부터 존재해온 포플러 나무판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연구실 안의 모두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고비를 그 어떤 화학, 약품도 없이 오직 물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물질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연약한 나무판 위에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박장인의 땀과 마음이 담긴 한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얇고 부드러운 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과 부드러운 붓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나무판의 표면을 붓에 묻힌 물로 가볍게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참고 얇은 한지를 나무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지가 물을 만나자마자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투명하게 변한 한지는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나무판의 미세한 굴곡과 나뭇결 사이로 스스로 스며들며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종이와 나무판 사이에 남은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까지도 모두 빼내었습니다. 그 어떤 접착제도, 그 어떤 인공적인 힘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과 종이, 그리고 나무가 서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겹의 한지를 덧대어 나무판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새로운 배접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지를 붙이고 작업을 마쳤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사투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나리자를 다시 특수 보관실로 옮기고 한지가 마르면서 나무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내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놀라운 데이터들이 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무판의 뒤틀림 수치가 거짓말처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는 마르면서 적당한 장력으로 수축하여 뒤틀리던 나무판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교정 전문가가 뒤틀린 척추를 바로잡는 것처럼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나무판의 내부 습도가 외부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항상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의 무수한 미세 공기층이 살아 숨쉬며 습도가 높을 때는 여분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품고 있던 수분을 내뱉으며 스스로 완벽한 항습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더 이상 외부의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연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생명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은 멀티 스펙럼 카메라가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복원 작업 이전에 발견되었던 그 머리카락보다 얇았던 미세한 균열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즈는 그림에 가해지는 모든 물리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더 이상의 손상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루브르 박물관장에게 보고되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나리자의 위기가 끝났음을,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아닌 한국의 전통 종이 한지였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발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결정을 미치광이 짓이라며 맹비난했던 언론들과 학계는 이제 앞다투어 한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기술이 현대 과학을 구하다. 루브르의 기적, 동양의 지혜에서 답을 찾다. 우리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이제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역사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까지 전 세계의 유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복원 자문을 요청하는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백 년 된 유물들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바티칸 교황청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교황 성하의 이름으로 바티칸 비밀 서고에 보관된 수백 년 된 고문서들과 교황의 중요한 연구 기록물들의 보존을 위해 한국의 한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팀을 바티칸으로 공식 초청하여 한지가 가진 철학과 정신을 자신들의 복원가들에게 직접 전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심장부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름 없는 장인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좋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위대한 지혜의 원형이었으며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조화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명의 복원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양과 서양을 잇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며 시간과 화해하는 법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티칸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은 제 삶의 새로운 막을 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복원가라는 직함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를 성공적으로 구해낸 이후 제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물관장에게 정중히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안타까워했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제 뜻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앙투안, 자네는 이제 루브르만의 복원가가 아닐세. 자네는 인류 전체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네. 가서 자네가 발견한 그 위대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그의 따뜻한 격려를 뒤로하고 저는 제 팀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수백 년의 역사가 쌓아올린 장엄한 건축물들의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거대한 돌기둥과 대리석 조각들이 더 이상 영원불멸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침식되고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비밀서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교황의 친서와 역사적인 교령들, 그리고 갈릴레오의 재판, 기록과 같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기록들 역시 시간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잉크는 희미해지고 양피지는 바스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수석 복원가들과 함께
한지의 철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나무를 삶고 두드리고 물에서 건져내는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장인이 제게 들려주었던 자연의 이야기와 관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눈빛은 제가 가져온 한지를 직접 만져보고 그 놀라운 강도와 유연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물만으로 완벽하게 복원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자 점차 경외와 감탄의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의지해온 화학, 약품과 기계 장비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폭력적인 방식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워크숍이 끝났을 때 바티칸의 수석 보건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닥터 듀부아,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물에 대한 존경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성공적인 임무 이후 저의 활동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한지 국제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를 파리나 로마가 아닌 바로 박장인이 계신 한국의 전주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젊은 복원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직접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며 살아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은 이제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메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 연구가들은 한지의 제조 과정에서 고대 문서 보존의 새로운 해법을 찾았고 페루의 직물 복원가들은 닭풀의 천연 접착 성분에서 영감을 얻어 잉카 시대의 직물을 복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문화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 상생과 조화라는 한지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개인의 명성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고 그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모든 강연료와 자문료를 모아 박장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한국의 젊은 장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기술이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때는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라며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기술을 이제는 제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주의 그 작은 공방을 찾아가 박장인과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명성이나 칭찬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나무와 대화하며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소. 그것은 바로 정성을 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지. 종이도 그렇고 사람 사는 이치도 다를 게 없어.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루브르의 차가운 실험실에서 그토록 이기려 했던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인 동시에 모든 것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한지는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기에 천년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히 좋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시간과 친구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파리의 화려한 박물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해답은 한국의 이름 없는 장인의 투박한 손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교훈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